아, 아, 네, 오늘 그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간단하게 이제 파티클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나노 파티클의 이제 기원,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화학적으로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얘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는지, 정기적인 구조, 화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좀 복합적으로, 저번 시간에 이제 나노 컴포짓에 대해서 배웠죠. 컴포짓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조금 더 거시적으로 얘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만들고, 또한 어떻게 모양들을 제어하고, 더 나아가서 연력학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분석들이 있는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이 좀 많은데 제가 하다가 다음 시간으로 미룰 수도 있고 좀 양을 조절해 볼게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 구성이 파티클 테크놀로지랑 필름 테크놀로지 그리고 디바이스 앤 어플리케이션을 11쪽 12주까지 하고 과제주가 이제 13주죠. 그러니까 일정은 12월 2일까지 맞나? 예, 12월 2일까지쯤 되겠네요. 뭐, 그쯤 되려나? 네. 12월 2일까지 과제 제출하고, 이때는 이제 뭐 수업은 과제로 대체하는 걸로 하는데, 이제 과제는 일단 연구 주제, 본인들이 하는 연구 주제랑 해당 연구에서의 나노 재료 적용 사례 및 결과에 따른 해석.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분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나노 파티클을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노 파티클을 고분자에 붙여 쓸 수도 있잖아요. 그 붙임, 뭐 예를 들면 컴포지트 형태에 따른 물성 변화, 그리고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리포트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5에서 10장, 이제 글과 그림, 레퍼런스는 굳이 하진 않지만 인트로덕션, 왜 이 연구를 하게 되는지, 실험적으로 어떤 접근들을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디스커션, 이제 나노재료 관점에서 이런 물질을 썼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나왔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그런 관점이고 컨클루전. 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좋다 생각은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결과랑 디스커션 부분만 많이 조금 비판적으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인트로나 익스페리먼트는 뭐한 문단 뭐 그렇게 많이 적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하지만 일단 그래도 결과랑 디스커션은 좀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은 언어는 중요하지 않고 언어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제출은 제 이메일로 그 날에 보내시면 되고 제출일은 저녁 12시까지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든 나노재료 관점에 봤을 때 저번에 이제 컴포짓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웠잖아요. 컴포짓이 이제 두 개 또는 세 개 섞는 건데 컴포짓이랑 비슷한 뜻이 이제 컴포짓의 컴포짓이랑 알로이는 대조 이제 다른 개념인데 알로이는 이제 화학적인 결합을 얘기했던 거고 섞임 그리고 컴포짓은 이제 기계적인 그렇게 되면은 일단 모든 물질 그러니까 컴포짓 이전에 모든 물질은 컴포짓 또는 알로이 이전에 모든 물질 알루미늄이라고 합시다. 어떤 물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1ATM에서 알루미늄 같은 솔리드였다가 온도를 받으면 이제 잠시만요. 솔리드에서 열을 받으면 리퀴드가 되고 또 압력을 변화시키면 얘들이 베이퍼가 되는데 이 싱글 페이즈 때는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가 명확하고 이 중간에 트리플 포인트란 기준을 통해서 압력에 따른 얘네들의 압력과 온도에 따른 PT 다이어그램이 형성이 돼요. 이건 모든 물질이 이래요. 모든 물질. 공통적인 메커니즘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컴포지션 알로이를 하게 되잖아요, 물질을. 그거를 저희는 이제 바이너리 페이즈, 트라이너리 페이즈, 터셔리 페이즈. 근데 이제 터셔리 페이즈는 3개 섞은 거고 바이너리 페이즈는 2개. 2개가 섞이는 건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아래 이제 웨이 퍼센트가 있고 온도 따라 보면은 이제 알루미늄 옥사이드에 커퍼 크로미움 옥사이드 섞었다 했을 때 커퍼 크로미움 옥사이드가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이제 베이퍼가 되는 거고 알루미늄 옥사이드는 낮은 온도에서 베이퍼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결정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고체는 과연 순수한 고체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체는 맞지만 가지려고 하는 결정 구조의 종류가 다름. 그 말은 즉슨 단순히 얘네들이 그때 제 처음 초기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 월자이트 뭐 징크 블렌드 아나타제 이런 이와 같은 고체 구조를 가지는데 이제 아나타제 같은 경우는 이제 티어2에서 많이 발생되는 고체 구조고 고체 배열이 다른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배열이 다르다 보니까 아나타제 징크 블렌드나 월자이트는 이제 징크 옥사이드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케미컬 오리엔테이션이 다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느 지점에서는 어 이렇게 그 고체랑 그 액체랑 공존하는 영역 이제 섞여 있는 영역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갈 때 리니어하게 가지 않고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한 형태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페이즈를 얘기하기 위해선 이거는 이제 솔리드랑 리퀴드 페이즈만 보여주는 거고 이제 이런 그 재료공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아마 학부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고체 연력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 컴포지션이랑 템퍼러처인데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는 이제 싱글 페이즈 때는 이 그래프를 따라간다 했어요. 트리플 포인트 갖고 왼쪽 거는 당연한 거고 오른쪽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하거나 아니면은 낮게 used to 한 건데 A란 물질이 안정할 때 예를 들면 얘가 티어2라고 하면 아나타제상의 그 안정할 테니까 알파 페이지일 때는 얘네들은 이제 어 알파 페이지일 때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A란 물질이 가장 그 안정적인 상인데 얘네들이 이제 B 컴포지션으로 가게 되면 어느 순간 A 컴포지션이 깨지게 되고 B 컴포지션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얘가 징크옥사이드라고 하면 얘네들은 징크 블렌드 형상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얘네들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얘 리퀴드 앤 알파 페이즈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또 B의 컴포지션이 많아지면은 리퀴드 플러스 베타 페이즈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리퀴드가 되겠죠. 리퀴드는 결정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리퀴드라고 불러요. 하지만 저희 재료공학에서는 고체 상태의 페이즈는 기본적으로 이런 얘들이 원하는 도미넌트한 페이즈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템퍼러처가 상대적으로 낮고 A랑 B랑 섞여 있는 거면 기본적으로 알파 페이즈랑 베타 페이즈랑 같이 존재합니다.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분명히 여기서는 알파 페이즈, 베타 페이즈 공존하는 구간인데 위로 가면은 베타 페이즈가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 B란 물질이 이 알파 페이즈 안에 녹아버려 갖고 얘들이 이제 알로잉이 되는데 알파 페이즈 향으로 스트럭처럴 알로잉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특정 컴포지션이 지나가면 이 포인트를 지나가면 여기를 저희는 유택틱 포인트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요. 여기 뒤에 유택틱 컴포지션이라고 나오는데 이 특정 조성을 넘어가는 순간 얘들이 열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베타 페이즈 안에 이 A란 물질이 알로잉이 되면서
이제 베타 페이즈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컴포짓 A 플러스 알파 페이즈 플러스 베타 페이즈, 이건 좀 더 컴포짓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건 같은 고체 기준, 그냥 뭐 고분자랑 세라믹 이런 개념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세라믹일 때, 같은 물질 기준에서 얘기하는 같은 금속일 때,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컴포짓 형태로 되어 있고, 온도가 낮으니까. 근데 온도를 가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격자 안에 막 들어가겠죠. 화학적으로 막 결합도 하고 막 하겠죠. 근데 너무 높아지면 얘네들이 녹아 흐르겠지만, 여기는 이제 알로잉 라이크 영역이다. 그래서 이 연력학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재료가 이제 섞일 때 어느 식으로 섞이고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thermodynamically 안정한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위에 가면 근데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딱 그 페이즈가 틴 도미넌트한 페이즈로 가는 것들, 그리고 레드 도미넌트한 페이즈로 가는 그 기준을 그 기준이 물질마다 달라요. 근데 여기를 저희는 유테틱 컴포지션, 유테틱 포인트라고 합니다. 유테틱 포인트. 그냥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연력학적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제 여긴 템퍼러처 기준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term으로 이제 트랜슬레이트 시켜 보면은, 이제 솔리드 모든 알로이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니얼리 가지 않고 이렇게 한번 움푹 파여서 특정 조성에서 굉장히 안정한 상을 갖게 돼요. 왜냐면은 얘들이 알로잉 될 때 그 서로 디펙트 같은 걸 주면서 상이 안정화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퓨어한 상이 안정한 게 아니라 특정 컴포지션에서 얘네들이 굉장히 그 깁스 프리 에너지가 안정한 컴포지션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어 이게 이렇게 모노라이크하게 가는 게 있고 한데, 여기서 솔리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재료 기준에서는 고체냐? 아니죠. 특정 상을 가지고 있는 고체가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고등학교나 이제 비전공자들의 그래프라 치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컴포지션별로 알파 페이즈, 베타 페이즈가 있고 아모퍼스 페이즈가 있고, 다양한 페이즈에 따라서 이 에너지가 갈려요. 이 솔리드에 대한 에너지가 다 쪼개져요. 엄청 쪼개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그래프를 오른쪽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 지점에서 안정화가 된다고 뭐 한다 치면은, 이 지점에서 안정화가 된다 치면은, 실제로는 여기 이렇게 움푹움푹 파여요. 움푹움푹 파여갖고 이렇게 이런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게 그린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그 밴드를 갖게 되면서 이러한 형체를 그린다. 근데 이거를 저희는 메타스테이블 리전이라고 해요. 메타스테이블 리전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낮은 에너지니까 여기 분명 안정한 상이에요. 안정한 컴포지션으로 왔어요. 근데 그 위의 상은 이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데,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위로 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5대5 컴포지션이다. 그러면 이 물질 자체는 불안정해서 깨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뭐 예를 들면 가운데가 50%라고 하고 왼쪽이 25%, 여기가 75%라고 하면은, 이제 연력학적으로 얘네들이 더 안정한 쪽으로 에너지가 흐르게 되고, 그 물질의 이런 페이즈가 이렇게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파 페이즈로 가다가 이렇게 한번 꺾이고, 그리고 베타 페이즈로 가고, 여기서 한번 꺾이고 아모퍼스 페이즈 갔다가 꺾이고 뭐 베타 페이즈로 가고, 이러한 복잡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알로이를 하거나 뭐 컴포짓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제 연력학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아까 이제 저희 페이지 다이어그램 보시다시피 이거예요.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이겁니다. 근데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걸 그릴 수가 있어요. 약간 아까 얘기했듯이 리퀴드 페이즈 이런 리퀴드 페이즈에 대한 깁스 프리 에너지가 있고 뭐 알파 페이즈, 아모퍼스 페이즈, 베타 페이즈 이런 다양한 페이즈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세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알파 페이즈랑 베타 페이즈만 있다고 A랑 B랑 섞었다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그리고 리퀴드 라인이 있겠죠. 저희들이 이 TC 다이어그램에 이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어그램 이렇게 선을 하나씩 긋습니다. 선을 이렇게 쭉 그어요. 선을 그음으로써 저희들이 이걸 그릴 수도 있고요. 깁스 프리 에너지랑 컴포지션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고 또 깁스 프리 에너지랑 컴포지션 다이어그램으로 템퍼러처 템퍼러처 컴포지션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그린지 한번 보시죠. 자, T1 기준으로 봅시다. T1 기준에서는 이제 알파 페이즈를 닫긴 닫는데 0 컴포지션에서 기본적으로 쓱 그어도 컴포지션 B 쪽으로 가더라 하더라도 다 리퀴드 페이즈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굴곡진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지금 리퀴드 페이즈밖에 없으니까 항상 깁스 프리 에너지는 리퀴드 그래프가 항상 아래로 향하게 돼 있어야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여기보다 여기가 낮게 책정이 됐냐? 왜 상대적으로 낮은 거지? 했을 때 여기는 지금 알파 페이지랑 리퀴드 페이지랑 0 컴포지션에 동일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높은 스테이트에 있는 거고 이제 리퀴드만 있어야 되는 영역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온도가 낮을 때 이제 리퀴드가 T1 끝자락에서 이제 리퀴드가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확연히 이제 낮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알파 페이지랑 베타 페이지는 비슷한 위도를 갖게 되지만 그래도 베타 페이지가 좀 더 높은 포지션에 자리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그 얘네들이 이제 더 낮은 에너지대에서 더 낮은 온도대에서 이제 베타 페이지로 변환하기 때문에 그 TB가 좀 더 높은 위치에 그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T1에서는 이제 리퀴드만 존재하다 보니까 리퀴드를 가장 낮은 궤도에 자리 잡게 하고 알파 페이지랑 베타 페이지 위에 존재하게 하는 거고 T2에서는 여기서는 T2에서는 알파 페이지가 먼저 있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L2 이제 알파 페이지 여기는 이제 3번 지점까지는 이제 알파 페이지의 영역 그리고 3번에서 왜 안 보여져요? 3번에서 4번 영역 이때까지는 리퀴드 플러스 알파 페이지 여기는 리퀴드 플러스 알파 페이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리퀴드 플러스 알파 페이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다 리퀴드잖아요. 리퀴드 페이지로 쭉 이어주시면 돼요. 낮은 에너지를 처음에는 이제 알파 페이지 땐 이 컴포지션이 낮았다가 점점 리퀴드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리퀴드로 컨버팅 되는 그런 순간 그리고 비슷한 궤도일 때는 이 안에 있는 개념처럼 리퀴드 플러스 알파 페이지 그런 형식으로 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맞닥뜨리니까 베타 페이지 끝나는 지점하고 베타 페이즈의 깁스 프리 에너지랑 리퀴드 페이지의 깁스 프리 에너지랑 끝점은 이제 맞닥뜨려진다. T3 때는 뭐 쉽죠. 여긴 알파 페이즈 낮은 에너지 거치고 여기 이제 섞이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퀴드만 존재하는 구간 살짝 있고 그리고 리퀴드 플러스 베타 페이즈 그리고 베타 페이지 이제 여기서 베타 페이지가 에너지가 낮으니까 여기는 베타 페이지만 존재하는 그런 영역이다. T4가 어렵죠. T4는 이게 뭐 애매하잖아요. 처음에 알파 페이지는 알파 페이지인데 이 영역에서는 알파, 리퀴드, 베타 다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이 접점은 왜냐면은 아래
이 아래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는 건데 알파 페이스 베타가 있고 여긴 리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뭐지? 리퀴드 알파 베타 다 있는 거고 이 지점에서는 이제 연력학적으로 에너지가 낮으니까 베타 페이지가 낮으니까 베타 페이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T5에서는 알파 페이즈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페이즈 그냥 베타 페이즈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그런 다이어그램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서 이 연력학적 다이어그램을 따라 갖고 얘네들이 컴포짓 형태로 되냐 아니면은 알로잉 형태로 되냐 또 어떤 조성일 때 물질이 가장 안정하고 반대로 우리가 잘 섞었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세퍼레이트 되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5대5 조성으로 뭘 믹싱하려고 했어요. 케미컬리 뭐 하이드로서멀 열 처리 다 해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들이 분해가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과연 안 섞이 태생적으로 안 섞이는 애들일까? 아니면은 뭔가 연력학적으로 우리들이 뭔가 미싱하고 있는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러한 연력학적 개념을 도입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노 파티클 기본적으로 이건 고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체 연력학적인 개념을 써가지고 페이즈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저번 시험 때 나왔던 건데 이제 전기 전도성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겠죠.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붙어 있는 거고 컨덕션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트랜스포트 시켜주는 역할 밸런스 밴드는 홀을 전달시켜주는 역할인데 금속 기준에서 이거는 메탈 메탈 기준에서는 이제 옴의 법칙을 사용하죠. 이거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책에 있는 거니까 뭐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이제 반도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컨덕티비티를 갖고 있고 세미컨덕터 그리고 폴리머 이렇게 이런 순으로 굉장히 전도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갖고 있더라. 근데 이제 전자들이 이제 금속에서 움직일 때 어찌됐건 이 면적이란 게 있잖아요. 저항은 이제 length over area 그리고 conductivity. 근데 그러면 이제 역수인데 length가 길어지면 저항이 늘어나고 area가 커지면은 그 저항이 줄어든대요. 왜일까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려보면 전자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겠죠, 뭐.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얘네들이 전자가 뭐 수백 개라 칩시다. 얘네들이 수백 개면은 이렇게 하면 잘 흐를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좁으면은 얘들이 줄 서서 흘러야 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어 길면은 좀 저항이 올라가고 넓으면은 에리아가 크면은 좀 좋아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이러한 어 얘네들이 이쁘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컬리전 디펙트의 종류에 따라서 아까 그 옛날에 얘기했듯이 포인트 디펙트, 베이컨시, 인터스티셜 디펙트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잘 흐르지 않는 그런 구성으로 되고요. 그냥 디펙트 없이 만들어야지 전도성이 올라가고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그 물질에 저희들이 이제 알로이나 연력학적으로 알로이나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긴 커퍼 안에 니켈을 넣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커퍼가 훨씬 더 전도도가 우수하죠. 그러니까 전도도가 안 좋은 애를 넣기 때문에 저항이 올라가는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도가 낮을 때가 있고 온도가 높을 때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얘네들이 그 저항이 올라가네요. 왜 그럴까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이 뭐 결정화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그 결합 같은 게 깨져 갖고 약간 디펙트 같은 게 형성되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알로이를 했었을 때 얘네들이 단순히 컴포짓 형태로 있으면은 오히려 니켈이 그냥 따로 존재해 가지고 방해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케미컬리 알로잉이 되면서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세라믹 기준에서는 열 처리를 하면은 약간 디펙트들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왜 옥사이드 계열이니까 온도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산소에서 이제 그런 또 억시전을 뽑아와 가지고 디펙트를 채우는 효과가 있는데, 금속 같은 경우는 이미 결정화가 된 애들의 온도를 계속 높이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뭐 그런 디포메이션 또는 브레이크다운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항이 올라가는 추세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금속 같은 경우는 뭐 임퓨리티 없고 뭐 온도 조절 잘하면 이제 전도성을 잘 확보하게 되지만, 이제 저희들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얘들 밴드 갭이 존재하고 루모랑 컨덕션과 밸런스 밴드의 갭이 존재하고, 여기서 이제 전자를 익사이테이션 시켜갖고 컨덕티브하게 변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루모로 쉽게 갈수록 전도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높고,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밴드 갭이 낮으면 전도성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고, 밴드 갭이 높으면 고분자 같은 경우는 밴드 갭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이제 단순히 얘기하는 그걸로 일반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 또는 박사 레벨에서는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페르미 레벨의 위치에 따라서 N타입이면은 이 컨덕션 쪽에 전자들이 포집될 수 있는 프로바빌리티가 올라가면서 얘들이 굉장히 전도성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얘들이 이제 아래로 가게 되면은 이제 홀 모빌리티, 페르미 레벨이 아래로 가면은 얘들이 밴드갭이 작던 크던.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전도도라고 하면 이제 전자 전도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홀 전도도보다는 일렉트론 모빌리티를 향상시키려면 기본적으로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근처에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얘네들이 올려다 줘도 위에서 삭삭삭삭 받아갖고 위에서 삭삭삭삭 전달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P타입, 페르미 레벨이 P타입 쪽에 있으면은 전자를 에너지를 주면 가긴 가는데, 얘네들이 또 위에서 금방 릴렉세이션 되거나 아니면은 어 다시 리컨비네이션, 다시 이제 컨덕션 쪽에서 흘러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밸런스 쪽으로 역행하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질의 전도성 또는 모빌리티 그리고 연력학적인 개념을 파악하신 다음에, 이제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이런 물질을 만들고 싶어, 이런 물질을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3분만 쉬고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어서 하자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definition of nanoparticle, 기본적으로 작은 것들이죠. 나노파티클들은 이제 그 뭐 수나노,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나노 재료라고 하면은 이제 나노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나노 대,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러한 뉴클레이션 앤 크로스 또는 오스라이드 라이프닝 또는 어그리게이션을 통하면은 수백 나노까지 성장할 수 있다. 수십. 근데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나노 파티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수 나노대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라이매틱 파티클 형태고, 얘네들이 이제 수십으로 하면 뭐 어그리게이션 또는 어그몰러레이션, 뭐 수백도 마찬가지이고요. 수백도 똑같은 메커니즘이긴 한데, 이제 프라이매틱 파티클들이 모여갖고 점점 쌓이는 건데, 여기보다 작은 게 보다 이제 앵스트롬 스케일, 여기는 이제 크리스탈. 유니셀과 크리스탈의 단계가 이제 앵스트롬 단계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나노파티클 하면 이제 어그리게이션하고 어그몰러레이션 된 이후에 뉴클레이션 앤 그로스 어그리게이션 이후의 물질들은 나노파티클이라고 많이 칭해요. 하지만 수나노도 나노파티클이 맞죠.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나노파티클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냐,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바텀업 방법이 있고 탑다운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바텀업이 뭐냐, 바텀업은 프리커서, and chemical reaction.
화학적인 전구체와 용매를 써가지고 용매 N 전구체를 써가지고 성장시키는 걸 저희는 이제 바텀업 방식을 하고 뭐 탄소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탑다운 방식은 이제 기존 자연에서 예를 들어 그래파이트라 칩시다. 시한 물질들을 가공해서 필터하고 불순물들을 이제 정제하고 그래갖고 하는 거를 탑다운 방법, 정제 다르죠. 그리고 뭐 두 개 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노 파티클들을 분석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뭐 여러분들 뭐 여기 공동기기원에 있는 재료 그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이렇게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노 분석들인데 이 공동기원에 다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나노 머티리얼 신테시스는 피지컬 메소드, 대표적으로 이제 탑다운 메소드가 있고 아니면 뭐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저희들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할 건 사실 탑다운 메소드, 피지컬 메소드랑 바이올로지컬 메소드는 제가 바이오를 잘 모르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 생체 그 세포나 그 약간 그 자연에서 엔자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써가지고 이제 나노 파티클 만드는 걸 바이올로지컬 어프로치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기서 그 이제 뭐 박테리아 박테리아 부침 이런 거나 어, 바이오 물질 반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이오 물질이 전구체 프리커서 전구체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뭐 고분자를 탄화시켜 갖고 탄소 물질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바이올로지컬 어프로치에서는 여러분들 세포를 태워 갖고 세포에도 카본이 있으니까 뭐 탄소를 만들어요. 뭐 그런 식의 접근일 수도 있고, 실제로 뭐 태우지 않더라도 탄화 안 시키더라도 얘네들 붙이고 그런 것들을 바이올로지컬 어프로치라 하고, 피지컬 어프로치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서 자연 채취물을 가공해요. 정제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피지컬, 얘네들을 화학적인 반응 없이 순수하게 이제 정제하고 딱 그 가공해 가지고 만든 거를 피지컬 어프로치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거는 가장 나노 파티클에서 많이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케미컬 어프로치다. 정말 많은데 이건 제가 어차피 퍼온 그림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지만, 나중에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most common, 뭐 빨간색을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most common 시다, 이것이 대표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나노 파티클들을 합성하는데 방법론들이야 당연히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나노 파티클들의 사이즈를 조절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안에 이제 이런 케미컬 어프로치들을 위해서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게 단순히 프리커서만 넣는 게 아니에요. 프리커서하고 사이즈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 리듀싱 에이전트, 그리고 얘네들이 변형되지 않게 스티블라이저, 변형 안 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솔번트는 잘 어, 디스퍼스해서 반응 잘 시키려고 솔번트 쓰는 거고, 리듀싱 에이전트는 이제 리간드 사이즈 조절, 그리고 프리커서는 이제 얘들은 변하는 징.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잠시만요. 예, 예.
다시 이어서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만들 때 뭐야 이거. 아무튼 그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넣게 된다. 특히 화학적으로 용액 공정을 할 때. 진공 공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그 이런 것들을 이런 오히려 프리커서만 넣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것만 진공 증착을 하게 되면 이것만 넣게 되는데 용액 공정으로 했을 땐 특히 케미컬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용액 공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넣게 된다. 그리고 이제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굉장히 작은 유니머, 모노머 같은 것들을 이제 미셀스를 이용해서 얘들을 이제 겹치게 되고 스프리컬하게 처음에 만들고 실린드리컬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바일레이 형태로 만들고 이렇게 특이한 약간 이런 꼬리 달려 있고 위에 하나는 뽀빅하고 하나는 필릭한 애들을 이런 식으로도 조립해 가지고 나노 파티클들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리간드 역할을 많이 할 텐데 나노 파티클 역할보다는 리간드 역할을 많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금속 나노 파티클 같은 거를 이러한 리간드 여기 이제 리듀싱 에이전트 뭐 리간드 같은 것들이랑 같이 섞게 될 경우에 이렇게 표면에 나노 파티클 표면에 이렇게 그 설펙탄트들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리커서는 아마 필릭할 거예요. 대부분 메탈 프리커서는 필릭해요. 왜냐면 얘들 베이스 성질을 갖고 있어 갖고 필릭한데 이제 표면에는 필릭한 대가리들을 붙고 옆 표면에 포빅한 애들이 붙으면서 이제 다른 나노 파티클들을 밀쳐내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은 나노 파티클들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초를 갖게 되고 기초를 갖게 되고 얘네들을 그러면은 어 나노 파티클들을 이제 저희들이 크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리간드들을 양을 조금 넣으면 되고 오히려 많이 넣게 되면은 리간드들의 양을 많이 넣게 되면은 얘네들이 더 작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음, 많아지면 뭐라 해야 되냐 파티클이 작게 형성될 어,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 말은 즉슨 전도성은 떨어지나 고른 MP가 형성된다. 근데 반대로 적으면은 얘들이 리간드가 적으면 어그리게이션이 랜덤하게 그래서 스테빌라이저랑 용매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유니폼리 디스퍼스 돼 있어야지 얘네들이 잘 섞이는데 얘네들이 이제 뭔가 리간드나 뭐 다른 물질이 많게 되면 그 얘네들이 용매나 이제 디스퍼시브한 애들이 적게 되면 리간드 마찬가지죠. 랜덤하게 이루어져 전반적으로 큰 MP가 될 테지만 고름의 정도는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고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얘들의 사이즈 컨트롤 하기가 살짝 난해해진다. 왜냐면은 프라이메트 파티클에서 세컨더리 파티클로 가는 순간 변수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노 파티클들이 일렉트로스테릭 인터랙션을 갖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표면 처리를 안 해주면 얘들이 이런 표면 처리를 안 해주게 되면 붙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붙어갖고 여기에 이제 스테빌라이징 에이전트 또는 리간드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게 왜 나노 사이즈를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여기에는 이제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가 뭐냐? 나노파티클의 사이즈에 따라서 얘네들이 광학적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그냥 파티클이 이게 얘네들이 이제 유니셀 기준이 있었고 유니셀 기준에서 크리스탈이 성장하고 거기서 나노파티클이 되고 거기서 이제 뉴클리에이션 그로스가 일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밴드갭이 작아져요. 그냥 진해지는 거죠. 점점 진해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커지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 통해서 같은 급 나노파티클인데 이거는 분명 엄청 큰 나노파티클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밴드갭이 작죠. 그러니까 밴드갭이 굉장히 작은 편이고 얘네들은 이제 파란색이니까 아마 조금 밴드갭이 상대적으로 클 거고 뭐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을 텐데 이거를 사이즈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이 리간드다. 이 리간드들에 따라서 이러한 표면의 일렉트로스테릭 인터랙션에 의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물론 사이즈가 작으면은 뭐 전도성 측면에서는 나쁘겠지만 저희들 뭐 모든 걸 전도성 측면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소재 이런 것들의 사이즈를 조절하기 위해서 리간드를 쓰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물질들을 섞으면 섞을수록 클 때는 밴드갭이 작다가 이제 어, 뭐 양을 늘리던 리간드의 양을 늘리던 더 작게 하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작고 촘촘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퀀텀 닷과 같은 이런 발광 소재 빛을 낼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소재 같은 것들을 만들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옛날에 신문 기사 아주 간단한 예로 그런 거 보시지 않았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블루 LED 만들기 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쓰는 거는 이제 뭐 초록색이나 뭐 빨간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블루 LED 너무 어려워요. 라는 기사가 있었고 많은 과학자들이 블루 LED를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블루 파란빛을 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티클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근데 이 작은 거에 리간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리간드들을 붙이다 보니까 얘들이 여기에 리간드들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물질 자체, 이 퀀텀 또는 이 나노 머테리얼, 이 나노 재료의 발광성을 해야 되는데 리간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1번 발광 효율이 너무 떨어진 유기물들이 너무 방해를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루 상태로 많잖아요. 이렇게 큰 파티클이 아니라 작은 파티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들이 표면적이 너무 넓음. 그러다 보니 물질 분해가 너무 빠름.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들은 기본적 파티클 블루 LE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광 효율도 떨어지고 안정성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실험실 스케일에서는 뭐 블루 LED 저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단순히 스피리컬하게 만드는 방법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얘네들을 스피리컬한 거를 쭉쭉쭉 이어갖고 튜브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옆으로 키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은 저희는 굉장히 얘들을 천천히 특정 스테빌라이저 및 리간드 조건에서 성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죠. 셀렉티브 어데이전. 그러니까 이 리간드들이 바뀌었다 이거. 여기 스테빌라이저랑 리간드 지금 여러 개 섞여 있잖아요. 얘네들을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아니라 이제 여기 이 빨간 대가리 애들이 성장하는데 메인 롤을 한다면은 이제 이게 옆으로 자라는 거고, 이게 얘를 여러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있으면은 옆으로도 자라고 뭐 길쭉하게도 자라고 그럴 텐데, 기본적으로 이 리간드들이 어떠한 드라이빙 포스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이건 규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뭔가 사실 이 나노 파티클이 되게 논문 쓰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너무 다양한 용매 옵션과 다양한 리간드 옵션.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은 진짜 엄청 이것저것 다 해보면은 뭔가 논문 나올 것들이 많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다른 논문들을 보면서 좀 튜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용매 조절 또는 나노 컨트롤의 이제 그 리간드 조성에 따라서 이 파티클들이 성장하는 이 몰폴로지가 굉장히 달라지더라. 근데 그거를 가장 심하게 결정지을 수, 어차피 리간드 없이 하면은 얘들은 어그리게이션 이 동글뱅이들이, 리간드나 솔번트 없으면 이 동글뱅이들이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뭉치고 막 떡지고 그럴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여기서 나노 파티클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저희들이 리간드,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용매의 선정에 따라서 이런 모양들이 바뀐다. 그래서 이제 화학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어, 이 네 개를 섞어서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 다 아는 거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하이드로솔몰 메소드. 여기에 이제 프리커서랑 용매, 이제 여기서 물과 이게 이제 TI 아이소프로폭사이드가 이제 프리커서고 이제 이게 용매겠죠. 그리고 아마 이거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들을 이제 덮어요. 덮은 다음에 물 속에 오토클레이브에 넣은 다음에 80도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켜요. 그러니까 여기 상태일 때는 그냥 여긴 반응 사이트 아니에요. 여기서 반응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건 반응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온에서 프리커서랑 용매, 리간드, 잘 믹스. 근데 여기서 아마 리간드를 쓴 것 같진 않아요. 단순히 그냥 용매만 쓴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리간드랑 잘 믹스 시켜줘요. 다 디스퍼전 개념. 왜냐면 얘들이 덴시티도 다르고 다 다를 테니까 기본적으로 얘들을 잘 휘날리게 하고. 왜 이렇게 크게 나오냐 항상. 그럼 여기가 이제 반응 사이트죠. 여긴 반응 사이트고, 여기서 이제 주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두 개입니다. 온도, 압력, 시간. 이 오토클레이브가 굉장히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테플론 재질. 굉장히 열에도 테플론 재질이라 뭐 튼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압력인 조건에서 만들면은 여기 이제 그 침전물이 생겨요. 침전물이 생기는데 이게 나노 파티클이에요. 이게 나노 파티클이고, 위에 이제 나노 파티클. 여기선 T아웃겠죠. 왜냐면은 타이타늄 아이소프로폭사이드를 물이랑 반응시키면 T아웃 되거든요. T아웃. 그리고 위에 있는 용매는 물은 용매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센트리퓨지 시키면은 이제 컬렉팅이 가능해지고 파우더를 따로 컬렉트해서 말려요. 말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페이퍼 매트릭스 이제 어디다 피느냐에 따라서 뭐 매트릭스가 결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는 아마 리간드를 안 쓰잖아요. What if, 여기서 이제 궁금증. 만약 우리가 what if
크림 좀 줄입시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리간드 처리 안 했더라면, 리간드 처리 안 한다면 어떠한 현상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나노파티클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할 가능성이 높다. 얘들 어그리게이션 되고 어그멀레이션 되고 막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 나노파티클들을 어디 펴바르거나 아니면은 뭐 촉매제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목적에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노파티클을 여러분들이 제품화 시킨다라는 전자에 인간적으로 조금 얘네들이 지금 잘 고르게 펴져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다른 사이즈만 기본적으로 제품이 다른 형식으로 이제 다른 물성을 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전도성에서도 그렇고 색깔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아마 변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리간드를 같이 넣어주는, 스테빌라이저랑 리간드랑 같이 넣어주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파우더 상태로 말리게 되면 아마 스테빌라이저 날아갈 거고 리간드들도 일부 손실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파우더로 했었을 때 이런 사이징, 얘들처럼 디스퍼전 되어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 파우더 상태로 만들었을 때는 조금 더 변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스핀 코팅 메소드, 이제 하이드로서멀 메소드가 있다면 스핀 코팅 메소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핀 코팅은 위에다가 सब스트레이트 이렇게 용액 프리커서 용액이에요. 프리커서 포토리지스트, 이건 예시로온 거고요. 프리커서 뿌려주고 돌려요. 돌리게 되면 얘들이 이제 표면에 이렇게 발리게 되고, 이걸 열 처리하게 되면 열에 의해 열과 용매, 그러니까 여기 떨어뜨리는 쪽에는 전구체가 같이 존재하고, 이걸 뿌려갖고 저희들이 이제 스핀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2D 목적에 맞춰서 2D 콜로이드 크리스탈을 만드는 몸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스핀 코팅 할 때는 리간드가 필요 있냐라는 질문에 이건 리간드가 사실 필요 없어요. 이 해당 방법은 리간드의 어, 의존이 낮은. 왜냐면은 이렇게 이걸 저희가 방막 증착이라고 하는데, 스프레이 파이로시스도 비슷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들이 만약 전구체랑 용매랑 같이 썼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이제 스핀 코팅, 이게 뱅글뱅글 돌아요. 한 대충 5000rpm에서 물질마다 다르지만 30초 정도 돈다 생각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톡톡톡톡 털려 나가, 용매들과 프리커서 톡톡 털려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깔리게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표면에 이제 잔류하는 양이 적어지겠죠. 당연한 소리죠. 근데 이 방법으로 깔 경우에는 리간드 나노 파티클 사이즈가 리간드의 의존이 굉장히 낮는데, 그게 스프레이 파라시스와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스프레이 파라시스는 뭐냐면은 이 용매 전구체 있잖아요. 이거를 스핀 코팅 위에 뿌려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스프레이로 뿌리는 거예요. 스프레이로 뿌리는데 여기 이제 히터가 있어요. 히터가 있어 말리는 건데, 제가 여기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라고. 네. 아니다. 서페이스. 자, 이거를 서페이스 에너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깔 때 어디 그 특정 표면에다 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래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 뭐 전극 서브스트레이트든 뭐 어떤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 서페이스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래요. 이렇게 맺히게 돼요. 이렇게 맺혀요. 이제 표면이 필릭한 애를 포빅한 애 쪽으로 막 치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잘 맺히고 한 텐데, 기본적으로 얘들이 이제
같은 성질의 표면을 가졌을 때는 하이 서피스 에너지 때는 좀 눕혀 있는 상태로 쭉 퍼지겠죠. 근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맺히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위에서 봤을 때 도포도 이제 뭔가 밀도 있게 하는데 밀도 있게 깔려야 되는데 이렇게 얘들이 맺혀버리면은 나노 파티클 사이즈도 작고 나노 파티클 사이즈가 아마 작을 거고 Z축으로는 크겠죠. 그리고 그 도포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리간 이제 나노 파티클처럼 용액 안에서 합성하는 거는 리간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방막 증착할 때는 이제 서페이스 에너지를 굉장히 고려해야 된다. 서페이스 에너지를 물질마다 서페이스 에너지는 다르겠지만 그걸 또 변형시켜주는 다양한 뭐 플라즈마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포도가 안 좋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서페이스 에너지가 그 높으면은 얘들이 도포도가 매우 좋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나노 파티클들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그 용액 공정에서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렇게 기판 위에 올리는 거는 리간드가 반드시 필요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리간드 없이 하는 게 방막 개념에서는 더 전도성을 확보하기 좋고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 단순하게 이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이 진공 상태 근데 이제 어찌 됐건 저희는 이제 소위 이 바닥에서는 그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반도체 회사 이런 데 취직할 거잖아요. 저도 이제 삼성전자에 있었지만 반도체 회사에서는 용액 공정을 많이 써요. 회사에서 실제로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써요. 용액 공정 지저분한 공정 솔번트, 리간드, 스테빌라이저 등등 관리 및 막지를 깔았어요. 얘들이 나노 파티클을 만들었어요. 처리하는데 용이 너무 많이 든. 어찌됐건 이윤을 남겨내는 회사에서는 용액 공정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한 공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막질에 리간드들이 남는 거 성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그렇죠. 저희들이 어찌됐건 사이즈가 어떻게 됐던 기본적으로 나노파티클의 본질은 이 물질이지 이 옆에 붙어있는 리간드가 아니에요. 리간드가 사이즈를 조절해주는 역할이긴 하지만 이 본질은 이 나노파티클의 사이즈고 이 사이즈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이즈에 의해서 나노파티클의 품질이 결정되는데 리간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순수한 물질의 성능을 못 내는 그런 바트넥으로 작용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공 공정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진공 공정으로 나노 파티클을 쌓게 되는데 진공도 비싸죠. 왜냐면은 펌프 가격과 진공까지 시간 및 노동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공 공정 이해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제너럴 메커니즘하고 민프리 패스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저희들이 그 민프리 패스 이제 대기에는 수분, 산소, 질소가 있다. 근데 저희들이 진공증착이 이렇게 타겟이 있고 여기 सब스트레이트예요. 여기 우리가 증착하려는 뭔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위에 सब스트레이트 홀더 있고 아래 이제 소스 허터 소스가 있죠. 소스 머테리얼 금을 깔고 싶어요. 그럼 금을 이제 위로 쏴줘야 되는데
이 대기 중에는 수분, 산소, 질소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파티클, 이제 금 나노 파티클들이 금 파티클들이 아톰들, 금 원자들이 섭실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산소, 질소, 수분들이 많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부딪히게 돼요. 스캐터드 됨. 스캐터드 되면 얘네들이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막 새요. 막 벽에 붙고 막 난리 나요. 막 체인버 똥치에 대고 그래요. 굉장히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증착하기 전에 진공을 쭉 뽑아요. 쭉 뽑으면은 안에 이제 수분이나 질소나 산소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진공 증착할 때 10의 마이너스 6승 토르까지 뭐 7승까지도 뽑고 7에서 뭐 6에서 마이너스 9승까지 뽑고 증착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순수한 금만 이렇게 증착해서 고품질 방막을 얻을 수 있다. 오히려 이런 물질들이 많을 때 증착을 하게 되면 이런 서브스트레이트에 금을 저희들이 원하는 소스를 양만큼 증착을 못하게 되거나 왜냐면 스캐터 돼가지고 서브스트레이트까지 도달을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진공 증착을 많이 하면서 나노파티클들을 합성시키거나 나노파티클을 증착시킨다. 근데 기본적으로 민프리 패스가 길다. 그거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산소나 수분이나 질소가 많으면 숄트 민프리 패스를 얻게 된다 이거다. 그래서 이제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이제 쌓는 방법이 여러 개인데 이제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은 그 화학 반응 일으켜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커서들이랑 가스랑 반응 가스랑 같이 쏴서 이제 필링 그로스를 시키는 건데 이렇게 보면 제대로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 티아우트를 만들기 위해서 TICF라는 전구체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옥시전을 이렇게 두 개를 반응시켜서 하는데 그 인 CBD 예시야. 이거 예시예요. TICF랑 O2랑 같이 쏴줘. 동시다발적으로 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이 있어요. CBD 장비 보면은 가스가 흐르는 관이 있고, 이건 뭐다 가스로 흐를 텐데 당연히. 잠시만요. 뭐 이쁜 그림이 없나? 뭐 이게 CBD 장비 보면 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보면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체인버예요. 이제 여기가 반응 여기가 이제 반응하는 체인버입니다. 그 반응하는 체인버라고 치면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소스가 있어요. 두 가지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는 TRCF, 하나는 O2.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CBD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쏴줘요. 아니면 거의 시간차 없이 쏴줘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죠.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쏴주면서 여기에 이제 어, 여기 이제 이쁘장한 티아우트 방막이 쌓이게 되고 나머지 가스들은 나가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에 반응을 시켜주면서 여기 뭐 가스도 뭐 HCl 같은 것도 생성되겠죠. 이런 식으로 쏴주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화학적으로
잘 이렇게 깔리는 잘 깔려요. 그래서 이제 CBD SEM 뭐 이건 뭐 IT용 것 같은데. 전자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뭐 깔아주면은 잘 깔려요. 잘 깔립니다. 이거 뭐 잘 깔린 거죠. 컴팩하게. 아마 ITO 이런 건 것 같은데. FTO 이런 건 것 같은데. 그런 거고.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 이거는 이제 아까 이거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서브스트레이트 표면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기본적으로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은 좀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미 저희가 시중에서 TiO2라는 나노 파티클을 사요. TiO2를 샀어요, 이미. 그러면 TiO2를 산 상태에서 이렇게 아르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가스죠. 이제 그 노블가스 쪽이죠. 이제 아르곤에 플라즈마를 띄워서 얘들을 이제 아르곤 자체를 이 타겟에 빵 때려버려요. 빵 때려버리면 스퍼터 PBD 이게 이제 PBD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좋네. 이 그림 좋네요. 여기다가 지금 이 나노 이 타겟에 그 아르곤 플라즈마를 띄워갖고 기본적으로 이 플라즈마가 타겟을 때리면서 티어2가 이렇게 아래로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르곤이 이제 다시 떠나고 이렇게 깎아내면서 나노 파티클을 깎아내면서 피지컬리 반응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티어2를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장단점이 많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CBD는 어차피 반응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품질 관리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PBD 자체가 진짜 나노 파티클들이 깔리는 거기 때문에 막질이 모르죠.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ALD, PBD, CB 비교 뭐 예를 들면은 이거 ALD의 장단점이라고 해서 이제 ALD까지 설명하고 제가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막지를 보다 보면 PBD가 제일 안 좋아요. 왜냐면 PBD가 도포도도 상대적으로 안 좋고 고르지가 않아요.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같은 거는 굉장히 고른데 이런 거는 별로 안 고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은 CBD랑 굉장히 비슷해요. CBD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프리커서를 깔아요. 리액탄트 가스들을 넣어주죠. 근데 얘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쏴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전구체 먼저 쏴주고 전구체가 표면에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붙은 애들은 진공으로 다시 날려요. 날리고 거기에 이제 가스들 그 반응하려는 H2O 알루미늄 옥사이드 위에서 만들어진 전구체들 이제 리액탄트 가스를 그 다음에 넣어줘요. 그리고 또 이제 날려요. 그 말은 즉슨 잘 보세요. CBD는 이제 여기에 이게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TRCF랑 O2랑 같이 존재하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대기 중에서 반응할 수 있고 꼭 표면에서 반응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대기 중에서도 반응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이렇게 가루가 떨어져서 표면에 이렇게 가루들이 쌓일 때가 있어요. 제대로 어드sorption을 하는 게 아니라 표면에 이렇게 dirt 같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깔릴 때가 있는데 ALD는 기본적으로 대기 중에 있는 이러한 가스들을 한번 싹 다 걷어내고 그리고 표면에 붙은 것들만 반응을 시켜주기 때문에 훨씬 느리지만 훨씬 품질 높은 막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공정 속도는 ALD는 굉장히 안 좋아요. CBD, PBD, 이게 스퍼터죠. CBD 굉장히 빠르고요. 근데 이제 PBD 같은 경우는 막질이 굉장히 안 좋고 CBD 같은 경우는 중간이고 하지만 ALD는 기본적으로 아토미컬리 그리고 굉장히 깔끔한 공정 조건에서 오랫동안 천천히 하기 때문에 균질이나 그런 치밀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파티클이나 오염 아까 얘기했듯이 얘들이 대기 중에서 대기를 한다. 아무튼 진공 상태에서 얘들이 이런 표면에가 아니라 이 에어 레벨에서의 표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체인버 오염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CBD는 굉장히 높고 그러한 그 단점들이 있어요. 대신에 저희들이 막을 두껍게 쌓을 때는 애초부터 PBD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PBD로 딱딱딱딱 빨리빨리 쌓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저희들이 어, 나노 파티클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뭐 굉장히 단순해요. 어찌됐건 결국에 사이즈랑 이제 쉐입 같은 게 옵티컬이나 일렉트로 프로퍼티를 굉장히 많이 변환시키는데 나노 큐브, 나노 파티클, 이제 뭐 나노 로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솔루션 페이즈 신테시스에서 프리커서 솔번트 리듀싱 에이전트, 캐핑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네, 기본적으로 얘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폴리올 메소드 해가지고 이제 뭐 에틸린 글라이콜이나 이제 열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뭐 무기물이랑 이제 폴리머랑 같이 반응을 시켜주는 이렇게 리간드화 시켜줘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리간드들이 어느 오리엔테이션 이 프리컷의 어느 이 프라이매틱 파티클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제각각으로 되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논문을 보고 실험을 통해서 다 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하지만 여기 나노 파티클들 보면은 이제 PBP 같은 걸 이용하면 표면에 붙는 그런 몰폴로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양들을 연출할 수 있더라. 이 분석 관련해서는 제가 같이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이건 다음 수업 시간에 같이 할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다음 시간에 각막하고 이런 것들 쭉 얘기할 텐데 각막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나노 파티 분석도 같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강의 자료는 여기까지 올려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거나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